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연들이 역대급 사연들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제 사연 또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한번 써볼까 해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같은 회사 대리님이 열렬하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리님의 구애로 저희는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였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반했어요. 회사에서도 워낙 자상하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사실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남자였어요. 1년 정도 만났을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회사 사람들은 저희의 연애를 모르고 있던 터라 결혼 얘기가 나오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결혼? 갑자기? 아직 나 자리도 많이 못 잡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 연애하는 것조차 모르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는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커리어 좀 쌓고 싶어서 그래. 여윳돈도 덜 모이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해? 그때까지 잘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년 정도 만나본 걸로도 부족해? 회사에서 연애 전에도 나 겪어봤잖아. 어려서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내 가정 꾸려서 살고 싶어서 그래. 아마 넌 이 마음 모를 거야.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내 프로포즈 받아줄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홀어머니와 여동생만이 가족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괜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이 남자와의 미래를 꿈꿨던 것은 사실이니까 1년 더 빨리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남자친구는 가족애가 굉장히 깊은 남자였어요. 홀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봐서 그런지 본인의 가족에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참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 엄마 나 혼자 키워서 굉장히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분이야. 우리 정말 잘하자. 알겠지?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마음 이해하지? 너희 가족은 완전체니까 조금 이해가 필요할 거야. 그럼 힘드셨겠다. 혼자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존경해. 내가 결혼해서 자기처럼 잘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결혼식 그냥 파티 형식으로 스몰 웨딩 하면 어떨까? 외국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스몰 웨딩 좋지.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뭐 알아본 건 있어서 그래? 파티 형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나도 좋아. 아니 그리고 혼주석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혼자 쓸쓸하시잖아. 이해하지?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남자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엔 혼주석 없이도 결혼식을 한다지만 저도 외동인지라 부모님이 결혼식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실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남자친구에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제가 거절을 하자 남자친구는 굉장히 상심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삼촌 계시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외동이라 아무래도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한부모 가정도 많은데 뭘. 혼주석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섭섭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한다, 정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앉아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자기야말로 그건 이기적인 거지. 내가 어머님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만의 결혼식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이 합류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이렇게 혼주석 없애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이해해줬으면 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아휴, 일단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할 수 없지. 생각보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양보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끼리만 하는 결혼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계셨기에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잦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하나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홀시어머니와 여동생이 합쳐지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 결혼식에 축하를 불러준다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축가를 불려준다고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심 축가하는 선물 겸 결혼 선물로 좋은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비 시누이는 축가를 하는 조건을 걸더라고요.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친오빠 결혼식에 먼저 축가를 불러준다고 했지만 갑자기 대가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축가인지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건 별 대수롭지 않는 듯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축가 부를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밖에 없는 오빠이기도 하고 오빠 결혼식 축가는 꼭 제가 불러주고 싶었거든요. 언니만 괜찮다면 제가 축가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처음이라 떨리긴 하지만. 어머, 저야 너무 좋죠. 아가씨가 축가해 주시면 더 기념도 되고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잘 부탁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축가하거나 그러면 좀 선물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해놨는데 이 가방 어때요? 어차피 언니 시집 오면서 선물 하나 해줘야 하니까 이 가방으로 사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시누이가 보여준 가방은 에르메스에서 판매하는 670만 원짜리 가방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방 사진을 보자 좀 놀랬고 저의 형편에 너무 과분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축가는 좀 내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자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가뜩이나 돈 나갈 때가 많기도 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남자친구여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저걸 요구하는 걸 보자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이죠. 오빠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겠냐? 그래. 까짓것 한번 사주지 뭐. 축가도 해준다는데 안 그래 자기야? 해줄 수 있지? 어? 아가씨,
아가씨 아직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너무 과한 가방 같지 않아요? 사실 여유만 되면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유까진 없어서요. 조금 더 무난한 가방으로 다시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이래저래 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헐, 제가 축가까지 해준다는데 지금 가방 하나 못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이 에르메스 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가방 저도 매보지도 못한 건데 여유가 되면 당연히 해드리죠. 됐어요. 아, 기분 나빠 진짜. 기분 좋게 축가도 해준다고 직접 말까지 했건만 언니 참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 있네요? 기분이 잡치다뇨. 아가씨,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상 안 될 것 같아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까진 없잖아요. 예비 신우의 말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절 더 당황하게 한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우이를 달래면서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생 제 울타리가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깼거든요. 아유, 오빠가 사준다니까. 언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오빠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알겠지? 응, 알겠어. 근데 언니, 진짜 기분 나쁘긴 했어요. 남의 호의를 무슨?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실망했어요. 네? 아니, 자기야. 나도 어이없다. 이게 뭔지. 내가 뭐가 돼, 그럼? 아가씨, 저도 당황스럽네요. 됐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에이, 자기까지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가 동생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지. 참 자기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둘이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리고 자기 이런 모습 보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 나 먼저 갈게. 이 얘기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히려 저렇게 나오자 남자친구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정말 이별할 생각으로 말이죠.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제 앞날이 어떨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남자친구는 무턱대고 회사에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걸 주변에 흘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지도 못하게 말이죠. 더더욱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남자친구한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하루였어요. 아니 상희씨, 김대리님이랑 사귄다며? 어머머,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다 들었어. 아우, 우리 감쪽같이 몰랐잖아. 축하해. 김대리님 너무 다정하니까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치? 어쩜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났대? 너무 축하해. 청첩장 꼭 주고.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근데 뭐 결혼은 아직 염두만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대리님은 식장도 알아보고 있다는데? 뭐 당사자들이 더 잘 알겠지. 어쨌든 너무 축하해. 1호 결혼 커플인가? 네,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거지만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별을 할 판에 저렇게 회사에 소문이 나버리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참 어이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사랑하는데 앞날을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왜 오픈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실망한 거 알아? 이런다고 못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동생이 어리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아빠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봐주고 키웠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진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가방 문제도 내가 딱 잘라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어떻게 내가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김인호가 아니라 이인호다. 어? 아, 제발 한 번만. 솔직히 자신 없어, 정말. 당신 너무 가족 과잉보호하는 것 같고 결혼하면 내 편이 되어줄까도 솔직히 의문이야. 절대 안 그래. 네가 우선이지. 일단은 가족은 챙겨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나한텐 네가 제일 소중해. 어? 제발. 남자친구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일은 무마가 되었어요. 시댁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즈음 점점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철이 너무 없더라고요. 완전 철부지 그 자체였어요. 지금 글을 쓰고 보니 결혼 전에 참 많은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라는 시그널. 하지만 그땐 참 남자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상희야. 오늘 집에 좀 들를 수 있니? 인호랑 같이. 인호가 연락이 안 되네. 보고 싶은데. 너랑 있는 거지? 네? 아, 네, 오늘 회사 끝나고 들릴게요. 인호 씨 지금 회의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는 것 같아요.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아유,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따 들려라. 인호 좋아하는 거 잔뜩 한다고 꼭 전해주고. 알겠지? 끝나고 같이 와. 네, 어머니. 저희 도착하면 7시쯤 될 거예요. 그쯤 거의 다 가서 전화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따 뵐게요. 그렇게 일 끝나고 예비 시어머니네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불편했지만 애써 혼자 키우신 분이니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과하다 느낄 때쯤 남자친구도 그게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또 못마땅해 하면서 싫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장가 보내는 아들 독립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너 살 빠진 것 좀 봐라. 아유,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니? 결혼하면 그래도 상인이가 잘해줘야 하는데, 알겠지? 아, 네. 뭐 주말이나 이럴 땐 잘 해줘야죠. 평일엔 아무래도 같이 일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우리 이노 뭐 먹고 다니라는 건데? 너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여자라면 원래 다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아, 엄마는 무슨? 요새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나도 같이 해야지. 나도 이 집에 있을 때 엄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뭐? 아, 나랑 얘랑 같니? 너 참말 섭섭하게 한다. 벌써부터 마누라 편드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엄마 너무 속상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쩜 지 마누라 된다고 엄마 앞에서 감싸는 거야 뭐야? 상이 너 아주 좋겠다. 아니 뭐 어머님 속상한 거야 이해는 하죠. 그래도 그냥 요즘엔 같이 하는 추세니까 어머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무슨 가치야? 엄연히 남자 여자 구별되어 있는 것을 꼭 우리 너 굶기지 마. 그리고 너 물 한 방울 묻힐 생각 말고. 엄마는? 왜 자꾸 그래? 아유, 우리 엄마 마음도 여리고 나만 보고 살아서 과하다 또. 상이 놀라겠다. 그만하셔요. 과하긴? 엄마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니 상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거든. 걱정이 많아. 남자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분은 너무 나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홀어머니라 걱정은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상견례 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모두 다 당황을 했죠. 아들을 키운 것들이 생각난다며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유, 없는 살림에 제가 아주 애를 곱게 키웠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장가를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나네요. 아, 네. 이해합니다. 뭐 사돈어른 살아온 세월이야.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너무 대단하셔요, 혼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상희가 알아서 잘해야 할 텐데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예민한 성격이라 빨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섬유유연제도 쓰지 말아야 할 텐데 밥도 그렇고 뭐 상희가 잘할 수 있겠죠? 에휴, 제가 정말 인호 하나만을 보고 살았거든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사돈어른? 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자식들 독립하는 시점에 잘 보내주는 것도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은 들어서요. 안기한 자식 있겠습니까? 독립이라니 말만 들어도 정말 슬프네요. 그래도 상이니까 제가 믿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해요.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부모님도 낯빛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과도한 아들 사랑인 것 같아 불편했고요. 그렇게 상견례에선 어머님을 달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날이었죠. 저 역시도 곱게 자란 건 마찬가지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며 얘기하니 저희 부모님들도 딱히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 어머님 달래기 급급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그런 거 같으셔.
어디 이래서 우리 상이 보낼 수나 있겠나? 어머님이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데 안 그런가? 예?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지금 처음이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지. 아마 적응되실 거예요. 그렇게 찝찝한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일단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고 저도 제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곡 속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니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도 오셔서 말이죠. 아들이 팔려 가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오시니 저조차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난처해 하셨어요. 한참 기우는 결혼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머, 김대리님 어머님 보통 아니다. 어떻게 식장에서 저렇게 울어? 신부 엄마도 괜찮은데. 너무한다. 신부가 뭐가 돼? 괜찮아요. 인호 씨를 워낙 아껴 키우셔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나 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야, 너네 시어머니 왜 그래? 무슨 저렇게 팔려가는 것처럼 우는 거야? 울어도 적당히 울어야지. 너무한다 정말. 너 고생길 훤하겠어. 인호 씨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다. 무슨 결혼식에서 신랑 엄마 저렇게 우는 거 진짜 처음 봐. 애들이 지금 다 놀랬어. 너 고생 꽤나 하겠다고. 세상 안기한 자식 어디 있나? 참 유별나다 유별나. 아 그래? 그냥 좀 과하셔.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그래도 막상 보면 안 그러시니까 난 괜찮아. 조금 이따 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좀 민망했지만 이제 끝이거니 생각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배웅을 받으며 예식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제 부부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후 호텔방을 체크인 하려는데 이상했죠. 분명 체크인을 마쳤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체크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게 잘못 왔나 싶었어요. 김향숙님 이름으로 체크인 하신 거 맞으시죠? 여기 방 2개 되어 있네요. 객실은 바로 옆이고요. 여기 방키 2개 있습니다. 네? 두 개라뇨? 그리고 김향숙 님이라뇨? 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이름으로 체크인이 돼 있고 객실이 왜 2개야? 그게, 저 사실 엄마가 제주도에 꼭 나랑 같이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같이만 온 거야. 따로 다닐 거고. 우리 엄마 사실 뭐 이래저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여행 한번 못 다니셨거든. 제주도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신 거야. 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와? 그것도 제주도에. 진짜 미치겠네. 이건 진짜 아니다. 엄마 안 됐잖아.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가 이해해줘. 남들은 효도여행이다 뭐다 보내드리는데 진짜 엄마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건 내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 그리고 엄마 절대 우리랑 동행하지 않을 거야. 야, 효도는 너 혼자 해. 누구 인생 망치게 할 일 있나?
내가 돌았지. 이런 머저리랑 결혼을 하다니. 됐고, 너랑 이제 끝이야. 진짜 어이없네. 내가 미쳤지 그냥. 너 같은 인간이랑 뭘 한다고. 야, 됐어. 다 엎어. 이제 진짜 붙잡지 마. 너는 끝이 없다, 인간이. 제주도 호텔방이 시모 이름으로 체크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자친구와 손절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바로 그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 공항에 갔습니다.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항으로 오자 전화기가 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쌍으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지만 그렇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온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두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대반전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머, 너 제주도니? 아니면 어디야? 지금 뉴스에 김서방이랑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제주도 아니야. 서울이야. 일단 나도 좀 놀래서 알아보고 전화할게. 걱정 마요. 난 무사하니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알아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8년 전 갯돈을 떼어먹고 수배 중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 방임을 한 거고요. 한동안 도망을 다니다 제주도에 오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 발각이 된 거죠. 본인들도 이제 잊고 있었다가 신혼여행을 계기로 발각이 된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 과거를 보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방임하고 달면서 모든 걸 속였다는 것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그리고 그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어이가 없었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그래도 끝은 정확히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니? 어떻게 현상 수배 중인 사람이 그렇게... 아니, 그리고 자기도 알면서 방임했어? 어쨌든 끝이야, 우린.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다 청구할 거야.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상관없고. 사랑이 과해 결국 신혼여행까지 따라오더니 모든 게 탈로 났네, 그것 때문에. 꼴 좋다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무조건 다 고소할 거야. 아, 제발, 너라도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여자 몸으로 오죽했으면 돈을 그렇게 했겠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미화시키지 마. 여자 몸으로 혼자 키우느라 그랬다고? 세상 한부모 가정은 그럼 다 범죄 저지르고 산다는 거니? 정신머리가 썩어도 그렇지. 그 피해자들 생각 좀 해. 하여튼 넌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너네 엄마도 범죄자면서 다 속이고 나랑 결혼시킨 거잖아. 너 말 그렇게 할래? 범죄자라니? 돈 갚으려고 했어? 왜 이래? 갚으면 범죄자 아니야. 합의할 거라고. 말 조심해. 그리고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네가 감히 이 결혼을 엎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세 가족 단란히 사셔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내가 돌았지. 아휴, 이런 개념 없는 무식한 콩가루 집안이랑 엮이려고 했다니. 아주 망신 개망신이다 정말. 거기서 반성 좀 해. 알겠어? 전 이 말을 끝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집 비용, 그리고 모든 금액을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모임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해 결국 구속 3년형을 받았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왜 이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합의 절대 못해요. 구속시켜요. 그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너 깜빵 가서 잘 살아봐. 알겠어?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아주 그러고 잘 살고 있었어? 천하에 벌 받을 것들 법대로 해, 법대로. 아니 윤철 엄마, 나 좀 봐줘. 나 힘들게 산 거 알잖아, 응? 그거 이해 못해줘? 남편 없이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발 선처 좀 해주라. 나 이렇게 약한 몸으로 그 차가운 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차 싶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투가 난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항상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수많은 시그널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말이죠. 내가 너 없으면 어떡해. 엄마가 한순간에 실수는 했지만 반성은 많이 하셨을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넌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어. 어디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순진한 얼굴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안타깝고 고운 네 엄마 끼고 살라고. 괜한 여자 만나서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그리고 범법은 저지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평생 너한테 잘할게. 이렇게 내가 빌잖아. 결혼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도로 물으냐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인 거지. 인성 쓰레기 떨칠 수 있는 기회. 정말 모전자전이라고.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겠지. 새 식구 잘 살아라. 양의 탈을 쓰고 뒤에선 호박 실을까? 아우 정 떨어져 진짜. 너 같은 거랑 악력 끼길 천만 다행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상희야 제발. 너 이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어? 엄마도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누굴 의지하며 사냐고. 이러지 마. 너네 엄마 나오잖아. 몇 년 뒤에 그때 또 의지해. 넌 다른 여자 말고 너네 엄마만 있으면 되는 놈이니까. 알겠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 길로 모든 걸 끝을 냈고 위자료와 피해 보상 금액을 받았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상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터면 저런 인간과 결혼 생활을 할 뻔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된 게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전 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말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이직한 회사가 조금 더 연봉도 높고 오히려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끝을 내자 모든 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이 왔지만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니 더 이상 연락은 없더라고요. 철없는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자친구. 참 그리고 8년 전 범죄를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때면 소름이 끼쳐요. 그동안 어머님이 숨어 다녔을 생각에도 진저리가 처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8년 전 본인이 한 일을 잊고 제주도를 올 생각을 하다니
참 무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검색대에서 걸렸지만 말이에요. 전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교훈을 되새겼어요. 사람은 평생을 배운다고 하듯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식까지 했지만 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렇게 글로나마 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글을 써봅니다. 어려서부터 미스코리아 하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만큼 키도 컸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 축에 속했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다 보니 당연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중 저를 쫓아다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막 의대를 졸업한 인턴 의사였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아직 학생인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장가를 든다는 거야.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옛날엔 10대에도 결혼했는데요, 뭐. 그래도 잘만 살았잖아. 나 진짜 은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아직 나도 인턴인데 빨리 결혼해서 병원 일에만 집중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허락해 줘야 해요. 그래야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너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달고 전공의까지 돼도 선자리가 줄을 쓰게 들어올 텐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섣불리 네 인생을 결정하려고 들어? 잘 생각해봐. 너 정도면 병원 차려준다는 여자도 있을 거다. 지금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라. 병원 차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 지금 은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허락해줘요. 전 꼭 결혼할 거예요. 여자 얼굴 예쁜 거 3년이다.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알아? 사람이 자기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은 결혼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내조의 여왕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 언제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결혼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쁜 남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주부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내조한다는 기쁨도 저에겐 굉장히 컸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절 못마땅히 여기셨지만 의사 아들 가진 유세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래야 긍정적으로 제 삶이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푸념 정도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어차피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몸만 시집와서 넌 아주 복도 많다. 그 반반한 얼굴로 우리 혁수 꼬셔서 결혼하니 좋으냐? 꼬시다뇨. 그냥 마음이 맞은 거죠. 그리고 혁수 씨 내조하는 것도 바빠요, 어머님.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의사까지 만들어놨더니 홀랑 네가 채갔어, 우리 혁수를. 혁수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혼 허락은 했다만 진짜 내 기대에 아예 못 미치는 며느리야. 알겠니?
우리 혁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병원 하나 차려준다는 집들도 줄을 섰을 텐데. 꼴랑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와가지고 아이고 뻔뻔해. 그 얼굴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알겠니? 저도 혁수 씨한테 희생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라고 하고 싶은 거 아예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늘 제게 얼굴 하나 믿고 시집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속상했지만 남편도 제 외모를 참 좋아하였기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가 생긴 것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나이는 어렸지만 이렇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너 닮았으면 우리 아기 진짜 예쁠 거야. 아기가 생기니까 진짜 더 책임감이 생겨. 엄마도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손주도 생겼으니 너한테 덜 다그치실 거야. 오히려 아이가 복덩이다, 복덩이야. 지금 이 찰나에 딱 생긴 게. 그러게, 이상해.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 어머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그래도 혁수 씨 아이니까 좋아하시겠지? 당연하지. 엄마 인생의 첫 손주인데 얼마나 기쁘시겠어? 말씀은 안 하셔도 내심 많이 기다렸을 거야. 우리 잘해보자. 남편과 전 처음 생긴 아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시어머니도 막상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시집살이는 끝나나 했어요. 하지만 처음 겪는 임신에 호르몬이 멋대로 날뛰어서 임신 전 170에 49kg 하던 제 몸에서 73kg까지 찌더라고요. 아이 때문이라 하지만 가뜩이나 키도 큰데 덩치까지 커지니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쯤 남편도 처음에 저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제 얼굴만을 보고 결혼을 한 것처럼 제가 점점 살이 찌고 변하자 저에게 막말을 일삼았어요. 아무리 임산부지만 너 살 너무 찌는 거 아니야? 그나마 얼굴 하나 봐줄만 한데 지금은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심각하다. 요즘 산모들은 관리도 하고 배만 나와서 딱 예쁘던데 넌 어쩜 점점 살이 찌냐? 애 낳고 그 살 다 뺄 수 있겠어? 심각해. 안 먹으면 계속 울렁거리는 걸 어떡해. 못 참겠어. 그리고 키가 커서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 몸무게까진 괜찮다고 했어. 너무 방심하지 마. 애 낳고 진짜 푹 퍼진다. 아유, 저 엉덩이 좀 봐. 진짜 너 맞는지 요샌 내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임산부지만. 뭐? 당신 말 다 했어? 그래도 임신 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출산하고 다 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남들은 남편들이 오히려 임산부 살찌면 위로해준다는데 어쩜 우리는 이렇게 반대되게 행동해? 내가 괜히 살찐 거야? 이게 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건데 너무하다 정말. 가뜩이나 요즘 호르몬 때문에 기분도 오락가락 한다고. 그렇게 출산을 하면 꼭 살을 빼리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지만 출산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제 몸 돌볼 시간조차 없이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10kg 정도는 빠졌지만 육아하며 얻은 붓기와 아이 재워놓고 먹는 저녁밥 등등으로 인해 예전의 몸무게에는 턱도 없이 돌아가기 힘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도 살이 빠지지 않자 이번엔 시어머니도 나서서 저에게 살 좀 빼라며 닥달하셨어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늘 예쁘고 늘씬하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몸이니 어쩔 수 없었죠. 아유, 코끼리 같은 몸뚱이. 아니, 남들은 애 낳고도 날씬하고 유지만 잘한다는데 넌 어쩜 점점 더 찌냐? 너 우리 혁수가 너 얼굴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그렇게 관리 안 하면 되겠어? 아유, 기도 남산만 해가지고 등치가 아주 소만하다 소만해. 그러니까 점점 더 찐다니까. 관리 좀 해. 애가 어디 유치원 가면 엄마 창피해서 오라고 하겠냐? 진짜 너 안 같아, 요새 보면. 아, 살 얘기 좀 그만해. 어머님, 저 노력하고 있으니까 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디 애 키우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해? 너 그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건데 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되겠어? 아유, 저 살 좀 봐. 난 우리 혁수 가지고 딱 7kg 쪘다. 그것도 애 낳고 다 빠졌지만 젊은 애가 미련하게 먹어대더구만. 저렇게 안 빠지는 걸 좀 보소.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관리 좀 해. 너 진짜 요새 너무 쪘어. 아이 낳고 다이어트 한다더니 다이어트는커녕 맨날 먹기만 하고. 아이 가지기 전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남편도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하도 살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동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어요.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은 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탄력 없는 몸은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 힘들더라고요. 제 몸이 이러니 남편 또한 제가 살이 빠져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병도 생겼어요. 갑상선이 안 좋아지니 아침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똑같이 남들처럼 운동을 해도 신진대사가 느려져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동안 남편은 병원에서 승승장구를 해갔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남편을 보는 반면 점점 예전의 저는 잃어가고 그저 한 아이의 엄마, 한 사람의 아내의 모습만이 남더라고요. 아이를 낳아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나날이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자신이 싫어졌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니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아유, 내가 진짜 미쳤지. 저런 코끼리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엄마를 그렇게 설득했으니. 진짜 과거에 너 어디 갔냐? 뭐? 코끼리? 아, 당신 의사잖아. 나 갑상선 저하증이라서 운동해도 잘 살 안 빠지는 거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다 하기 나름이야. 그럼 갑상선 안 좋은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뚱뚱이로 살라는 거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아니 진짜 심각하게 너 단식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몸매 어디 갔냐 진짜. 아유, 내가 창피해서 원. 당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 진짜 자존감 떨어지니까. 애만 안 낳았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애 낳고도 몸매 유지하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한테 코가 깨서 진짜 미치겠다. 아유. 남편은 늘 저를 보며 이렇게 막말을 일삼았고 저조차도 저에 대해 자존감이 매우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 병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예 절 이제 아내로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동료 의사들과 직원들이 더 민망해하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되었어요. 정말 제 평생 굴욕이었다 싶을 정도로 남편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나니 각성이 되더라고요. 아우, 재수씨, 축하드립니다. 혁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귀엽다고 하던지. 아, 감사해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도 혁수 씨한테 들었어요. 아마 다정다감하시니까 너무 잘 사실 것 같아요. 재수씨야 뭐, 능력 있지, 얼굴 예쁘지, 다 갖췄잖아. 너랑 비교도 안 된다 아주. 아유, 모임 오기 전까지 살 좀 빼라니까. 이렇게 남편 기죽여야 되겠냐? 결혼식에서 너희가 본 모습은 다 잊어라. 요즘엔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재수씨 뭐 여전히 아름다우신데. 재수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놈이 이렇다니까. 남편이 동료 의사들 앞에서 한 말들이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오히려 동료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정말 굴욕적이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날 정말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굴욕이었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먹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살쪘다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또 먹어? 아유, 그만 좀 먹어라. 진짜 가뜩이나 저녁인데 다 살러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원래 이렇게 식탐이 많지가 않았어. 애 낳고 이렇게 된 거야. 재수씨들도 조심시켜라. 진짜 코끼리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 알겠지? 아, 이제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 뭐? 당신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날 망신줄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망신은 무슨? 어차피 얘네도 다 이해해. 가족 같은 사이인데 망신이랄 게 뭐가 있어. 참나. 너도 여자라 이거냐? 아, 그만해. 너도 참. 재수씨 민망하겠다. 재수씨 얼마나 예뻤는데. 이게 다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만해라 좀. 희생은 무슨? 본인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아유. 넌 어쨌든 지금 재수씨한테 속지 마. 언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전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대로는 절대 살 수 없겠다 생각하여 온갖 다이어트와 시술을 병행하며 예전의 제 몸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는 할 수 있었지만 출산 후 늘어진 뱃살과 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꽤나 힘들더라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은 노력을 통해 다시 예전의 몸을 점차점차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눈에 띄게 몸이 변하다 보니 제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자 남편도 예전처럼 구박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마음을 후벼 파더군요. 그리고 그쯤 우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엿듣고 나니 이 집구석의 모든 기대감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애 하나 딸린 거 흠도 아니다. 너 정도면 인물준수의 직업의사야. 제가여도 아마 줄을 섰을 거야. 인물 반반한 애랑 살아보니까 별거 없지? 쟤도 다 살찌고 늙으면 여자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해. 아유, 그게 쉽나요? 그리고 그럼 애는 누가 키워? 엄마 없는 애 만드는 건데.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요, 엄마. 내가 널 얼마나 말렸어?
그 말 듣지도 않고 결혼 밀어붙인 게 누군데? 제 얼굴 반반한 것도 그거 몇 년 갔니?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고 새 출발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이혼해달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애 더 크기 전에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새 장가 들어 이거 사. 너 제가여도 들어올 선자리 많다. 알겠어? 인생 길게 봐야 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렴.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는 저와 이혼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남편도 그 분위기에 동조를 하는 느낌이었고요. 남편에게 큰 애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였나 싶을 정도로 할 말이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티를 낼 순 없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사실 이혼이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남편과 하도 싸워서 예전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을 하면 분명 결핍 있을 것 같은 아이와 당장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시간을 보냈고 이러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는 계속하고 있었고 운동하는 거에 흥미가 붙은 저는 언젠가 닥쳐올 독립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간히 프리랜서로 수업을 한두 타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이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혼자 독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얻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급성 신부전증에 걸리자 남편 또한 비상이 걸렸죠. 아니, 내가 왜 신부전증이야? 아휴,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다 했는데 나 어쩌냐 아들아? 이 몸이 어째? 에이 엄마, 내가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걱정 마. 요샌 기술이 좋아져서 다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만 슬퍼해. 아이고, 진짜. 내가 너한텐 짐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어미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러지. 걱정 마요, 엄마. 내가 엄마 그렇게 아프게 안 놔둘 거니까. 엄마 아들 믿지? 그러니까 엄마는 약 잘 먹고 밥 잘 드셔요. 솔직히 슬프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댁에 정이 털릴 대로 털렸던지라 마음을 그렇게 쓰니 저런 병에도 걸리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급성 신부전증에서 만성 신부전증까지 악화되었고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장 이식이라는 공여자를 찾기 위해 애쓰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뭐 가족의 일원으로 검사를 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야속하게도 저와 딱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전 공여를 절대 해주지 않을 거기에 남편에게 딱 잘라 얘기했어요. 사이가 좋아도 해줄까 말까한 신장이식을 그동안 내가 시어머니한테 가증구박받고 면박받은 내가 왜 해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나 어머님한테 신장 못 줘.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주라고 하지 마. 어차피 그냥 검사만 받아보래서 한 거니까. 아, 진짜. 남처럼 얘기한다, 너. 너네 엄마였어도 그럴 거냐? 그래도 늙은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아? 차갑다, 차가워. 마음대로 생각해. 어머님한테 받은 서름 때문이라도 절대 못 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줄 알아. 난 안 줄 거니까.
엄마가 너랑 이혼하라고 했을 때 진작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널 뭘 보고 결혼했는지. 마음까지 못 될 줄이야. 뭐? 너네 모자가 나한테 했던 건 기억 못하니? 코끼리니 뭐니?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 그런데 나한테 신장해달라고? 하!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다짐했어요. 어차피 내가 아프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남편에게 못을 박았고 남편도 저에겐 기대도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냥 내 할 도리만 하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저 역시 어머님이 아프시니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음식이라든지 어머님 건강에 맞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마음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드린 거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러한 저의 노력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아프셔서 그런지 저에게 더 독서를 일삼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것마저도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내가 뭔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너만 가꾸냐 지금? 요즘엔 뭐 요가인가 뭔가 하러 다니면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지? 네? 아니요, 어머님. 그거 파트타임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이라 집에 오히려 더 신경 많이 쓰죠. 저 살쪄서 싫으시다면서요. 제 관리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어머님, 이거 제가 신장에 좋은 샐러드랑 밥 만들어 왔으니까 이따 데워 드세요. 내가 죽기만 바라는 나쁜 년. 넌 아주 내가 아픈 걸 잘했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다 사람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어머니. 지금 밥 드시고 계시는 거 다 누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프셔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냥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럼 네가 이식해주면 되겠네. 아비한테 딱 잘라 거절했다며? 나쁜 것. 그래, 나도 너 필요 없어. 이 나쁜 것아. 독한 년. 시어머니는 금세 제가 어머님의 신장과 맞는다는 말을 듣고는 신장 이식을 안 해주는 저를 엄청 원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저런 독설쯤은 이해해야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병원에 검진을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검진을 하고 저도 간 김에 남편이 검진을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이어트를 한 지 오래됐기도 했고 온 김에 검진을 하자라는 마음에 남편 권유로 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간단한 수면 마취를 하고 위 내시경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들어갔고 한참을 꿈을 꾼 듯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수면 마취가 풀렸는데 비몽사몽하는 그 순간에 남편의 목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엄마, 시간이 없어. 재빨리 끝내자. 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이제 조금만 참아,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아마 은미는 이해해 줄 거야. 은미 착하잖아. 아휴, 엄마 진짜 은미한테 잘하셔야 해요. 지금 하는 거 은미 모르는 거니까. 알았죠? 당연하지. 내가 이젠 걔한테 정말 잘할 거다. 나만 살려준다면야. 아휴, 내 은인이지. 이제 정말 잘해줄 거야. 근데 이렇게 몰래 해도 되는 거냐? 아휴, 그래도 혹시라도 저것이 알게 돼가지고 난리 칠까봐 걱정이긴 한데, 에휴.
재우면 돼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 편히 받을 생각만 해. 엄마부터 살고 봐야지. 그리고 저에게 전신마취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였죠. 순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도 다 제가 뽑아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너무 비몽사몽이었지만 이 수술방은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놀란 어머님도 일어나셨고 병원이 발칵 뒤집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방으로 향했죠. 정신을 차리고 그날 일에 대해 곱씹어 보니 명백히 시어머니의 신장 이식을 제 신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따져댔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역겹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그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날로 새학기까지 맞는 사람은 없지. 제가 맞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내 신장 어머님한테 이식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나랑 어머니랑 맞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당신 어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내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누가 그래? 너 약 먹었어? 그날 네가 본 거 헛것이라고. 참 수면 마취에 덜 깨서 허우적거리더니만. 무슨 꿈 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네 허락도 없이 내가 네 신장을 빼돌리겠어?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그만 오버해라 진짜. 이렇게 발뺌하시겠다? 그래, 알겠어. 이혼하자. 그리고 어디 한번 법적으로 싸워봐. 나 이렇게 파렴치한 당신들이랑 절대 못 살겠으니까. 내가 증거 하나하나 잡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이혼을 종용하더니 내 신장을 노려? 끔찍한 모자들. 당신들은 나한테 신장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더니 이제 와서 신장까지 떼가려고 들어? 당신들이 인간이야? 전 이 말을 끝으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월세방을 얻었죠.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남편 몰래 남편 병원을 가 간호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신장 이식을 하려고 했던 건 맞았고요. 간호사들도 제가 동의를 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미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하면서 전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과 함께 의료 소송을 들어가자 남편은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빌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평판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니 남편은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지 않더군요. 정말 진저리 쳐졌고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료 소송이라니. 이혼은 해줄게. 양육권, 친권 네가 다 가져. 근데 의료 소송이라니. 나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난 네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 그래서 안 물어봤던 거야. 나 진짜 매장당해. 제발. 내가 머리에 청 맞았니? 너네 엄마한테 신장 이식을 왜 해줘? 나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내가 너네 모자 둘이서 나 쫓아내려고 머리 굴린 거 모를 줄 알아? 뻔뻔하게 내가 참았던 것뿐이야. 그날 나도 엄청 상처였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살찐 나한테 이혼을 종용하는 너네 엄마나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너나. 내가 참고 산 건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 알아? 근데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신장을 주겠니? 버리라고 생각해. 솔직히 안타깝지도 않아. 그날 내가 잠에서 깨지만 않았어도 애꿎은 내 신장 너네 엄마한테 줬겠지? 그랬다면 넌 더 큰 벌을 받았겠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아줄 테니까. 기대해. 어떻게 하는지. 제발 부탁이다. 어차피 지금 네 신장 너한테 있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줘, 제발. 남편은 제발 의료 소송만은 걸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전 그날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가 떨리고 배신감이 들어 모든 걸 폭로했어요. 남편 병원 사람들은 제가 동의서에 사인을 다 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검진받은 기록과 어머님의 기록이 일치했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검진을 해준다고 하고 이미 다 수술 계획을 세운 것까지 간호사들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았고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했어요. 병원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막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끼쳤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 친권까지 박탈당했어요. 저런 아빠에게서 아이가 자라는 것은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때 정말 세상에서 제가 제일 강인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혼자 헤쳐나갈까 늘 고민만 했었는데 막상 앞일이 코앞에 닥치니 해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비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본인 신장 이식을 해달라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모든 거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네가 나한테 신장만 이식해준다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앞으로 구박도 안 하마. 내 나이 고작 61야. 어떻게 이대로 지내니? 응?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너 모진애 아니잖아. 저 모진애 맞아요. 그리고 아줌마, 이제 아줌마랑 나 남남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신장 받아서 살고 싶어? 그냥 아줌마 명줄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살 만큼 살다 가셔요. 아셨어요? 아들도 당신이 다 망친 거야. 뻔뻔한 여편네. 뭐야? 명줄? 너 나 죽으라고 비는 거야 지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제발 부탁할게. 부린 대로 거두는 거지. 당신 죽든지 말든지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냥 죽어도 나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그러니 알아서 살아.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계속 부탁을 하셨고 모든 걸 뿌리쳤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동네 조그맣게 요가 센터를 오픈했어요. 이제 아들과 둘이 살아가야 하니 쉴 새 없이 달려야만 했거든요. 다행히 동네에서 소문이 좋게 나서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남편은 의료계 쪽에 파렴치하게 소문이 나서 취직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면접 교섭을 갔다 와서 해준 말은 어디 지방 시골 의원에 내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맨날 아파서 집에만 있다고 했고요. 뭐 자업자득이죠. 이 말을 듣는데도 전혀 미안하지도 않더군요. 왜 그동안 바보처럼 참고 살았는지 정말 후회도 많이 되지만 그날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무 설레기도 하고 처음 내 집 장만이라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았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늘 막상 글을 써보니 그 시절 참 어떻게 버텼나 싶고 제 자신이 대견하다 싶어요. 비온 뒤 맑음이란 말이 있죠. 전 요새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답니다. 언제나 비만 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맑은 날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계시다면 맑은 날은 올 테니 조금만 참고 버텨주세요. 그럼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 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아, 막내 아들이 이렇게 예언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2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네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1인 내놔라.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